네, 안녕하세요. 오늘 좌담의 사회를 맡은 국민일보 사회부 김유나 기자입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희망 디딤돌을,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의 희망 디딤돌을 캠페인이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그 캠페인 출범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캠페인 초반의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참석자분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김성경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김성경입니다. 희망 디딤돌 사업 초창기부터 제가 관여를 했고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삼성에서 계속 삼성전자에서 이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지금 이게 2014년에 이제 제가 관여한 건 2014년부터고 사업을 시작한 건 2015년인데 8년, 9년을 이렇게 이어간 사업은 정말 아주 드뭅니다. 이거는 이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언론사 공동모금회 같은 많은 기관의 그 네트워킹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 사회공헌 단장을 맡고 있는 최환우입니다. 저희 삼성에서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제 사회공헌 활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희망 디딤돌이 상당히 대표적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저희 DS 부문에서 희망 디딤돌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 말씀을 잘 듣고 저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이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좋은 말씀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야나에서 일하고 있는 박설미라고 합니다. 저희 야나는 유아나 언론의 머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고요. 가정과 그리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 기관과 또 아이들과 연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4년부터 18년도까지 생활지도원과 그리고 자립전담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할 당시에 그 희망 디딤돌 센터가 개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멋지다. 우리 서울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제가 이제 2018년도에 퇴사를 하면서 조금 아쉽게 이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를 필두로 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이 저희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게 또 기사를 잘 써주셨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녹아내주셔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 영광이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선한울타리 최상규입니다. 선한울타리는 NGO나 법인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멘토링과 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상담 지원 같은 한 9개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 또 재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이들이 우리 기독교 언론사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결혼해서 잘 사는 그런 비전 가지고 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화사랑협회 이성남입니다. 저는 보육원에 21년 살고 지금 현재 이제 영천교육지원청에 장학서로 있습니다. 우선 제 단체 소개보다도 단체가 저고 제가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 단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 중에 일단 아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연극이나 또 뭐 유튜브를 이제 운영한다거나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폭발적인 정부의 지원과 많은 기업체의 도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 1%나 10% 정도 많이 봐서 그 아이들만 도움을 받고 있고 90%에 아직 어느 단체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연락이 오면 가까이 계시는 단체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당사자 단체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보호본부를 맡고 있는 장화정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보호 필요 아동의 전반을 맡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 그다음에 입양, 가정 위탁, 그다음 시설, 그리고 디딤 씨앗까지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국민일보와 삼성이 공동으로 기획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오늘 이 얘기 듣고 좋은 정책으로 또 아이들 지원하는 그런 업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좌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가 지난해 기획 시리즈하고 창간 포럼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 문제를 집중 조명했었는데요. 당시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과제고 또 경제적, 물질적 지원 외에도 유대관계를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의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 초반에는 멘토링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 얘기를 주로 다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도 좀 듣고 싶고요. 또 현장에서 느끼는 멘토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설미 야나 사무국장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사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모두가 같으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자립 후에 의지할 수 있는 멘토만을 아이들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생애 전반기에 있어서 그 시기에 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 그리고 어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처음 입소했을 때는 그 원가족의 복귀를 놓지 않는 원가족 그리고 보호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생활지도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응원과 지지를 줄 수 있는 좋은 후원자 그리고 자립을 준비할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립 전담 요원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을 들려줄 수 있는 좋은 선배 그리고 자립한 이후에는 건강한 당사자의 모임 등등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인생에서 어른의 역할 그리고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4년 동안 시설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제가 거의 뭐 그만둘 때쯤부터 지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재단들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반했던 것이 멘토링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지원으로 연결된 멘토를 만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지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이 끝나는 시기에는 그 멘토와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스스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멘토의 지지 체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나가 계속 지금 알려져 오고 아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홍보를 하니까 연락을 참 많이 주세요. 근데 개인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라고 안내는 하지만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멘토도 지지체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보고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멘토들이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문의 오는 멘토들에 대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서도 안 되고 이 멘토만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멘토단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른의 역할, 특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 지난해 있었던 시리즈에서도 다뤘던 부분이 그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손을 잡아줄 어른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선한울타리 최상규 대표님께도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선한울타리가 지난 9년간 13교회가 한 90명 정도의 이제 아이들을 결연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불모지 같은 이제 이 분야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동안 뭐 멘토링 가이드도 만들고 교육용 동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계속 멘토들을 갖다가 이렇게 양육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해왔던 한국 땅에서 해왔던 대부분의 멘토링이 이제 개인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원가정에서도 분리됐고 또 보육원 안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 분리를 또 경험하고 심지어는 이제 보육원 안에서나 나와서 어떤 멘토나 후원자를 만났는데 그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어떤 개인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 멘토링이 지속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조건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믿고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지속성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멘토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정 노동을 통해서 지쳐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것은 이제 소속된 단체이거나 아니면 또 뭐 기업의 후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사실 문제에 노출됩니다. 이분들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 퇴행을 비롯한 문제 행동이 나오는데 이 개인적으로 이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을 계속 참아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가.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건 이 아이들을 한번 만났을 때 정말로 이 아이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느냐는 건 결국 헌신 사명감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려면 결국 어떤 단체를 통해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재정도 옆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뭐 자립훈련을 할 수 있는 동안 주거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육비를 지원한다거나 어떤 뭐 아팠을 때 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멘토들을 나오는 아이의 숫자에 비해서 계속 개발하려면 결국 인적 리소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1년에 2,500명씩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계속해서 멘토를 육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리소스를 갖다 교회에서 찾았던 거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은 관심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육성해서 이분들을 훈련시키고 지속적으로 멘토링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멘토링의 지속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성경 교수님도 보태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멘토링은 자원봉사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멘토링 사업에서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멘토와 멘티도 인식을 해야 되고 지금 최상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정신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개입하셔서는 안 되고요. 거기다 금전적인 문제, 그런 정서적인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 디딤돌 사업, 희망 디딤돌 센터가 생긴 이유가 굉장히 전문적인 개입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사업이 멘토링 사업인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 사업이 왜 그 가치나 의미를 그 폄하하려는 거는 아니고 그 멘토링 그러니까 멘토의 그 지속성이 적어진다든가 아니면 멘토가 감정 노동이 시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런 어떤 증상을 심틈을 보였을 때 거기서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멘토링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멘토링 중에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중에 그 바람개비 서포터스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계는 뭐냐면 전문성이 없는 거죠. 관심과 의지는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그 시설 퇴소 보호 종료 선배들이 후배들을 멘토링을 했을 때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는 또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반인이 멘토링을 했을 때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문적 개입이 필요해지는 거고, 아이들은 지금 보호 종료하는 순간 주거 전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생활 전환이 일어나고 직업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개입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인식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 원업댐이 이제 멘토링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 사업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아이들의 어려움,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이제 저희 그 희망 디딤돌 센터에서는 끊임없이 멘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냐면 그 멘티에게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그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3개월 이상은 멘토로 활동하셔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필요한 이유가 어떤 그런 교육이 없으면 멘토가 멘티에게 항상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국민일보에서 정말 이런 이슈를 아젠다를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제 그 기초에서 어떻게 기초를 다져 나갈까, 그런 고민을 좀 이제부터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해서는 멘토의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충분한 준비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김 교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 질문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링과 관련한 의견 다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성남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님께서 이 멘토의 조건이라든지 유의할 점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멘토라는 그 초점에 맞춰서 하고 계신데, 사실은 많은 기사에도 나오긴 나오지만 아이들이 사실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부모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건방지고 또 무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해주는 만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사실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언젠가 또 부담스러워하고 뭐 사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버리다시피 또 관계를 끊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좋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상당히 너무 감사를 드리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실수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유튜브 나행고 TV라는 곳에 며칠 전 그 아동 이해 개선 교육이라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호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멘토 다가가면요, 아이들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뭘 바라지 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거리를 느끼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교사와의 관계라든지 보육사와의, 심지어 보육사입니다. 보육사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이 뭐랄까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서 나 뭐 학교 가기 싫은데요라고 하면 보육사님들이 그렇게 크게 혼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덕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멘토링을 이제 시작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면, 우선 이제 공론화된 건 알지만 사실 이 말까지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제가 좀 사실 좀 글러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떤 멘토를 하는데 멘토의 어떤 자녀와 함께 어떤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멘토의 자녀와 내 자신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그 자녀에 대한 친자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나는 왜 부모 없이 살았을까, 오히려 그러한 역효과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멘토링을 한다고 도와주는데 그 가정에서成長했던 아이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더 괴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경우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경험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저를 도와주셨던 분, 그래 제가 어릴 때 4학년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던 분을 이 생신이라서 지난 며칠 전 찾아뵀습니다. 그분과 관계를 지금 현재 거의 한 30년 이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멘토라는 것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야 되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본인이 뭐 식당을 한다면 요리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어떤 또 저를 어릴 때 4학년 때 가르쳐 주셨던 주산하고 원장님들 무료로 그러한 분들이 어릴 때부터 후원을 해주시고 관계를 가지는 속에서 퇴소를 하면 계속 그 멘토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또 항상 저희 협회에 들어온 이야기가 아이들 연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정말 외람됩니다. 물건 고르듯이 아이들을 7명 중에 선발할 수 있도록 7명 정도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7명을 선정해달라라는 그런 부분들. 주제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권리 보장원은 이제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아이들 중심으로 항상 멘토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제대로 소개를 못했는데요. 멘토링에 있어서 저는 아이들의 어떤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방송을 누가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론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한편 너무나 두렵습니다. 폭발적인 지원과 끝없는 이런 관심 속에서 과연 이러한 지원과 관심들이 언제 사그라질까? 사그라지면 아직까지 지원받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또 일어설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못 일어나더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방송을 청년들이 꼭 보고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점심을 또 잘 대접해 주셔서 제가 먹었는데 기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예.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후원 아동이고 예. 삼성전자에서도 정말 우리 원에 많은 봉사를 와주셨고 예. 그런 후원 아동이지만 제 스스로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을 할 때는 못하면 혼도 내고 또 가끔은 또 밀당도 하시고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아이들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제일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네, 멘토링 할 때도 자립준비 청년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시리즈 보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립정착금과 또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각종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립지원 온 플랫폼 가동 소식도 복지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국민일보도 정책 기사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의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정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년 7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당시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들의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대책으로 만들어냈지만 사실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11월 달에 다시 보완 대책이 만들어졌고 이 보완 대책에는 보호 단계별 전 주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자립준비 청년이냐, 보호 중에 있느냐, 보호 연장의 상황이냐 이렇게 아이들의 전 주기를 좀 섬세하게 살펴
살펴보면서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삼성도 계시지만 민간 협력 강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보완 대책도 함께 만들어졌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 즉 자립준비 청년한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지원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지원이고 이게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인상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립 정착금이 사실 시도 지자체마다 상당히 달랐습니다. 800만 원 이하인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이 보완 대책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전부 다 좀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수 교육을 마쳐야 이 정착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뭔가 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필수 교육으로 지금 처음 교육 받을 때 1,000만 원 받고 나머지 교육을 받으면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디딤씨앗 통장이 정말 좋은 아이들에게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통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24세가 이미 도래했는데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더라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것도 24세가 되면 별도 해지 없이 바로 자동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가장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의료비였습니다. 아프면 사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슬퍼지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의료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의료 급여 2종 수준으로 이제 의료비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올해 23년 하반기부터 이제 신설될 그런 상황입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는 거 LH와 협의가 됐는데 사실 저희도 원하는 게 그 역세권에 좀 좋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공급들을 지금 LH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할 때 전세 임대할 때 이자 없이 우리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세 이하 부터 22세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그 전세 이자를 내지 않도록 그런 지원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 지지 체계와 관련해서 전담 기관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작년까지 해서 17개 시도에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서울이 맨 마지막으로 해서.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180명까지 23년도에 그 다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복지부와 보장원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바람개비 얘기는 아까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바람개비 활동을 해주는 그 전문성을 조금 더 저희도 집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당사자가 가서 한마디 해주니까 우리 그 지금 보호 중의 아이들도 되게 잘 들어주더라라는 지적은 있었지만 가서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경제 교육도 시켜주고 멘토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아침에도 어린이재단이랑 이제 그런 교육 커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개비 스포터즈가 활동하면서 또 활동비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서 활동비 10만 원씩 지금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 연장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보호 연장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대책에 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계급여, 즉 보호 연장인 친구들은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생활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설 밖에서 거주할 때 개인 급여 계좌로 약 5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시설 급여가 아닌 개인 급여를 지금 요청을 드렸고 그게 아마 즉 23년 2월부터 이미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비를 받으면서 밖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생계급여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호 대상의 아이들, 즉 이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부터 자립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은 되게 많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를 갖춰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육시설에 계시는 자립전담 요원들, 그리고 공동생활에는 사실 그런 요원들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 위탁에는 너무나 위탁 가정들이 띄엄띄엄 있는데 담당하는 인력이 10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인력 충원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장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중간에 조기 종료 친구들도 저희가 이제 대책으로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보 전담 요원이라고 아까 제가 지자체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그 지자체 선생님들이 18세 미만이면 다시 지자체 안에서 이 보호 체계 안으로 아이를 들어오게 해서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성인이 됐다면 또 전담 기관으로 또 이 친구들을 보내서 저희가 조금 더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상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정 복귀나 무단 퇴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런 자립 수당이나 정착금을 못 받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촘촘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금 모두 다 생각하고 계시는 온라인 플랫폼,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한 인터넷 사이트 안에 들어가 있고 민간이 협력하고 우리 친구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에 클릭을 하면 맞춤 서비스로 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3월 말까지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문제는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즉 개인 정보를 동의해 주셔야 돼서 그런 고도화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4월에는 이걸 오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는 거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이제 대상자들께서도 청년들께서도 지원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경계선이나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 대한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희망 디딤돌에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체험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커버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지자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이 지지체계, 그러니까 멘토를 어떻게 우리 친구들과 연결할 것이냐, 보호 중부터 시작해서 자립 준비 청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조금 더 앞으로 더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에 관련한 이 정부 대책이 굉장히 많은 분야의 다양한 제도로 담겨 있는데요. 장 본부장님께서 핵심만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나 관련해서 보완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최상규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9년 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갖고 나온 돈이 한 500만 원이었다면 평균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갖고 나와요. 근데 이 증액된 지원금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아까 이제 교육을 받으면 자립정착금을 나눠준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육원이나 어떤 시설, 그죠? 주로 가정, 주로 이제 이런 제도권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 좀 더 세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에서 보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실제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정도의밖에 의미가 없지 않은가, 냉정하게 그렇게까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지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은요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 NGO 모든 지원이요 모든 5년 이내 청년들에게만 다 들어 있어요. 복지부하고 얘기해 보면 이제 기재부하고 얘기해서 예산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냉정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보호 종료 5년이면 자립할 수 있을까? 저는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정보 부족으로 5년 안에 주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애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5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근데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애들에게는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성남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많은 지원들을 상위 5% 미만의 아이들이 다 누려서 중복으로 신청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애들은요 신청 자격에도 또 미달돼요. 그래서 저는 보육원이나 돌봄 단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대리 신청이라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고 나서 사후 관리까지도 좀 해주는 그런 꼼꼼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란 일인데 IQ 80 이하의 경계선 지나 지적장애 상급의 비율이 일반 가정에 비해서 4배 정도 많아요. 그건 양육 환경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아이들이 각종 범죄나 사기 조직의 타겟이 되고 있어요. 실제 제가 가장 많은 금액으로 8억까지 부채를 갖고 있는 애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상급으로 장애인증이 있는 친구들은 요즘에 대기업에서 장애 TO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IQ 80 언저리에 있는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전혀 지금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거의 지금 이 바닥을 깔아주고 있지 않은가.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유흥업이나 솔직히 성매매를 하고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사실 홈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우리 삼성그룹에서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지부에다가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 기업이 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 자립준비 청년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일들 이런 그러니까 응용력이 있는 일들은 못하지만 반복하는 일들 중에 단순한 일들은 시켜보니까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요. 한 가지 조금 우리 아동권리보장원한테 부탁드리는 건 이렇게 지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호 종료할 때 최소한 이 아이들에 대한 후견인 제도는 보완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가 의원실 통해서도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전혀 사실 진척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찍는 도장과 사인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과가 나서 실제로 많은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 후견인 제도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LH 임대 아파트를 2,000호 이상 지으시니까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아직도 다가구 주택에 있는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승인 거절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70% 이상 무단 증축이나 무단 대수선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곳에 가서 전세 입주가 가능한데 LH에서 지원받는 애들은 위법 건축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법무사에서 승인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반지하나 아니면 월세를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 이런 역차별이 나는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자립전담 요원들 계속 보수 교육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많은 우리 보호종료,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요. 우리 자립전담 요원들한테 반드시 받아야 될 정보들을 받지 못해서 일례로 대학생이면 재학증명서하고 보호종료 확인서만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올 때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정보를 못 받아서 저희 단체 같은 데 찾아와서 그 정보를 받아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직원 훈련들을 통해서 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국민취업지원 제도 같은 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네오배움 카드로 우리 교육을 받는다면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아이들한테 소득 한도를 정합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50만 원을 알바를 하면은요, 이 아이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데 알바를 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한테는 큰 부분인데 이런 좀 빈틈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 연장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가서 제가 들은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계속 수용하려다 보니까요. 더 이상 영유아 보호 대상 아동을 입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 20세가 넘는 아이들은요. 보육원 안에서 보호 연장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을 더 이상 6년 이상 보육원 안에서만 데리고 있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 디딤돌 센터를 지금 삼성에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잘 운영해 주고 계신데
이 만 18세가 넘어서 보호 연장되는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자기들이 자립할 때와 같은 아니면 유사한 그런 공간에 가서 별도의 공간에서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에 힘들게 만든 이 6년의 보호 연장은 사실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해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점 말씀해 주실 분 추가로 계실까요?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많은 단체랑 재단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그 키웠던 아주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여기저기 다 했을 때 300만 원 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막 뭐라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필요한 친구들한테 못 가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나눠서 해야 된다. 아이한테도 그렇게 말은 했는데 물론 아이당 한 번의 지원을 받는다고 자립이 다 되거나 아니면 그 지원이 다 충족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지원들이 아이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의 과정들이 좀 간소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한 아이가 퇴소한 이후에 그 지원 재단이나 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등록을 해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친구들은 사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저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의지할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랑 한두 번 연락을 하다가 자기가 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걔한테는 이제 고시원을 옮기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선생님 제가 옮겨도 될까요? 뭐 이런 집이면 적당할까요? 월세는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계부를 하루를 보내놓고 제가 돈을 이렇게 쓰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걸까요? 적게 쓰는 걸까요? 이런 간단한 내용조차도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만나자고 해도 절대 안 만나요. 제가 정말 많은 지원들을 보내주고 네가 몇 개만 적어주면 내가 내주겠다고 해도 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은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로 살려야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잘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이 정부 대책에도 반영이 돼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자립준비 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는 그 진학 지원 못지않게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희 캠페인도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자립준비 청년의 취업 박람회도 준비를 하고 또 교육 과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에서 준비 중인 내용을 최한우 부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삼성 희망 디딤돌 사업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번 이제 오늘 좌담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희 희망 디딤돌 사업이 그 예를 들어 뭐 탑다운으로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2013년에 신경영 특별 상여를 받았을 때 일부를 띄어서 임직원들이 이제 성금 기금으로 모아놓은 걸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임직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다. 특히 이제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는 2016년 이제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 초에 전남까지 한 10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9월에는 이제 충북에서 또 MOU를 해서 지금 시설을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는 운영을 하지만 아까 이제 지속성이라는 말씀도 계속 하셨는데 3년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자체 기부 체납을 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설을 오픈을 희망하거나 이런 지역을 선정할 때 옆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그 심사도 해주시고 하는데 지자체의 관심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필요로 하고 그런 열의가 있고
그런 사업을 계속 할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드웨어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삼성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희망 디딤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시설 지원에만 국한해야 될까? 근데 사실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확산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국민일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캠페인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심을 이제 불러 일으켜 주셔서 자문단도 만들어지고 오늘 이런 뭐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심의 결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전문가분들이 오늘 모이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런 오늘 해주신 말씀을 토대로 희망 디딤돌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립준비 청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까 이제 뭐 최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성남 장학생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 좀 안정되니까 근데 거기는 시설에 입주한 우리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취업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 삼성이 뭐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뭐 취업이라 그러면 또 준비라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하면 삼성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저희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멘토링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쭉 시설을 지원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임직원들에게 공고를 했어요. 자, 우리 희망 디딤돌 청년들을 위한 멘토를 좀 모집을 한다. 그랬더니 한 400명 이상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사원들 중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을 멘토로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사내에 코칭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자격을 딴 분들에 한해서 30명을 선발해서 이제 작년에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멘토링이 좋으냐 나쁘냐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에 있는 우리 이제 사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취업이라든지 뭐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료나 선후배보다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기댈 수 있고 엄마 아빠로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청년들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다시 멘토를 선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저희 올해도 코칭 교육을 일부러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멘토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을 좀 멘토로 활용해서 저희 이제 운영하고 있는 희망 디딤돌 센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멘토 멘티를 맺어주는 그런 활동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삼성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하고 하는 시점에 이런 국민일보에서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해주신 여러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듣고 어떻게 앞으로 삼성이 더 이 희망 디딤돌 사업을 더 전개해 나갈지 좋은 의견으로 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삼성 디딤돌 사업은 특히 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자문위원단님들도 이 삼성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그 계속 생각나는 건 좀 당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멘토링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전에 약간 코칭 거리 자기들도 따고 하신다 했는데 괜찮으면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생 가끔 제가 강의 가면 그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보육원에 사는 친구분들 몇 명이나 만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문화든 장애인이든
우리 탈북민이든 저희 학교 현장에 있으면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아이들에 대한 뭐 그런 큰 부담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자주 강사로 모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하나 좀 들고, 무엇보다 아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그 퇴소를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 때문에 또 인생을 마치는 아이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예, 뭐 500만 원을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나타나서 아이를 뭐 2번 죽이다시피 돈 안 주면 집 문을 잠그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가장 약한 거고요. 약한 거. 가장 약한 거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요. 어떤 한 국회의원님께서도 이제 면접 교섭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좀 강하게 어필을 하자면 아이들을 이렇게 뭐 버리든 맡기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내도록 한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또 뭐 다른 부분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퇴소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아이 친권을 포기를 하시던, 네, 친권 포기가 아주 그렇게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외람될 수도 있지만, 뭐 저희한테는 그 친권 포기가 훨씬 더 저희 아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뭐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 아이에 대해서 뭐 무슨 결정을 할 때 그 친권인 때문에 아이들이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퇴소를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고, 또 아이들 멘토링 할 때에도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도는 아이가 밝힌다면 그런 부분도 아는 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립의 것은 그 결혼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뭐 삼성이든 우리 아동 권리 보장원이든 파격 지원 집 한 채를 주든지, 예, 이렇게 결혼을 해야 아이에 대한 뭐 관심도 더 있어지고, 저는 자립의 것은 이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3명 낳고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까지 올라간 그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가정의 소중함도 이제 알게 되고, 그렇듯이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자립수당을 5년간 주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자립수당을 줘야 되느냐, 예, 그런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뭐 다른 청년들과 뭐 좀 이렇게 특혜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네. 조금 더 저는 이제 희망 디딤돌 사업이 저희들한테는 너무 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보호 중인 아이들에게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럭셔리 공간이잖아요. 그들이 꿈꾸는. 그래서 이제 3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는 지자체 사업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이니까, 저희는 이제 전담 기관하고 저희가 17개 전담 기관이 지금 작년 말까지 생겼으니까 전담 기관하고 이 희망 디딤돌하고 매칭을 시켜서 정부 예산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이게 기부 체납의 형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당연히 지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보건복지부 우리 사무관하고 함께 이제 지금 하고 우리가 그 모형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보호 중인 친구들과 아니면 보호 연장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자립 전담 기관에서 이제 그 18세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종료가 된 청년들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면 여기서 체험을 하고 6개월 이상, 1년 이상 체험을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형식의 디딤돌이 되어 주시면 정말 희망찬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사장님은 이제 희망 디딤돌 센터를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장화정 본부장님 의견도 있으신데,
정확히 말하면 희망 디딤돌 센터는 독립주거예요. 원룸 아파트예요.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2년 동안 중간의 집 형태로 자립을 연습해볼, 체험이 아니라 연습해보는 독립주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모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종료가 되는 순간 아이들이 바로 독립해서 자립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독립주거의 원룸 아파트 형태로 들어가서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사무실이 있지만 그 사무실은 관여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요청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희망 디딤돌 센터를 그 기부 체납을 할 때, 그러니까 설립을 하고 그 기부 체납할 때 지자체에 뭐를 요구하냐면 독립주거 공간 그 원룸 아파트를 20채를 한다. 그러면 2채 내지 3채는 반드시 자립 체험 공간으로 해라. 그럼 자립 체험은 뭐냐면 시설에 지금 보호 중인 아이들이 와서 2박 3일, 3박 4일 자립 체험, 그러니까 그 생활비를 받아서 5만 원, 7만 원을 받아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자립 체험을 연습해보고 가는 공간이고요. 지금 이제 장화정 본부장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 지금 독립주거, 2년짜리 독립주거가 가장 저는 중요하고 이거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그러니까 영국의 포여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 세계적인 모델이거든요. 영국 같은 건 129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10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우수한 거고 그 10개의 이 독립주거 형태, 오피스텔 형태거든요. 그 오피스텔 형태를 우리가 시설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독립공간으로 인식해야 되고 이제 희망 디딤돌 센터가 럭셔리한 공간인 이유는 제가 그거를 계속 그 운영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고급스럽게 꾸미시라고. 아이들이 이거를 누려볼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가장 고급스럽게 꾸미고 2년 동안 사실 생활비는 본인이 돼요. 그렇지만 관리비는 이제 그 우리 센터가 다 지불을 해주는데 그런 공간에서 2년 동안 자존감이 굉장히 향상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립준비 청년 지금 많은 그 대표님 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가 가장 문제냐면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많다. 1년에 퇴소가 한 4,000명 되는데 그중에 반은 경계선 지능 아동이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정책이 우리나라 정책이 굉장히 우수한데 기반이 신청주의다. 신청주의는 아이들이 해낼 수가 없다. 지금 이게 방문주의가 아니라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똘똘한 10% 아이들만 굉장히 이거를 찾아낸다. 그러면 나머지 90% 아이들은 이 신청주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플랫폼을 만들면 뭐 합니까? 그것도 클릭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세 번째 문제는 의논할 어른이 없다. 의논할 어른이 적은데 거기다가 못된 부모까지 나타나면 이거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중간에서 한 번 더 꺾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제가 그 대구 센터에서 만난 아이는요. 퇴소하자마자 계모가 새엄마가 나타나서 얘가 받은 돈을 다 갈취할 수가 없으니까 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서 그 수혜자는 본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꼼짝달싹 못하고 한 달에 120만 원씩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옆에서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번 그 캠페인에서 굉장히 지적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이슈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슈를 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해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전담 요원이 조금만 신청주의 그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원하는 연령이 퇴소 후 보호 종료 후 5년간인데 이걸 더 늘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18세, 19세의 아이들이 40만 정도인데 그중에 4천 명에게 지금 지급하는 이런 비용이라는 거는 대단하고요. 형평성으로 볼 때는 빈곤 아동의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더 집중하자. 그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계선 청년 아동이 많다. 이거는 맥도날드 같은 데서 청소를 경계선 청년 아동에게 제공한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뭘까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 아이들을 위한 취업은 정말 이거는 기업이 조금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신청주의와 관련된 정책은 사실은 도와줄 어른이 이런 그 신청을 잘할 수 있게 정보를 좀 제공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지한 어른이 너무 많다는 거죠. 멘토링을 하는 멘토도 무지하고 이 아이들도 무지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의논할 어른이 부족하다. 이거는 저는 아무 어른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데 교육받은 어른, 지금 우리 이성남 회장님 말씀대로 당사자가 교육한 어른 또는 코칭 교육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청소년 발달, 청년 발달에 대해서 인생 주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그런 어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정책은 확대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해요. 그거를 구슬을 꿰 수 있는 저희의 지혜가 전략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NGO들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부 정책과 NGO, 그다음에 기업, 삼성과 같은 기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웰페어 믹스죠. 복지 혼합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과를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희망 디딤돌 센터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멘토링 사업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거를 조금 홍보하는 것도 전 국민일보의 역할이라고 이제 여쭙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이제 지금은 감사할 따름이죠. 저희가 처음 시작한 2014년만 해도 굉장히 막막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선생님들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캠페인의 역할이 앞으로 정말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희망 디딤돌을 캠페인은 올해 상반기에 그 자립준비 청년들의 정서적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독교 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됐던 결연 사례들을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민일보, 삼성 공동 캠페인을 통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이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향후 캠페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여쭙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다 여쭙는 걸로 하고요. 최성규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그동안 기업들이 주로 취업이나 창업 지원 쪽에 있었는데 그동안 민간에서 해오던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참 감사한데요. 일단은 기업 안에 이제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상급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고용됐을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직장 내 멘토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땐 굉장히 환영을 해주세요. 특히 그 파트의 보스 같은 분들은 특히나 환영을 해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1년쯤 지나다 보면 현장 내에서 다른 직원들한테 아주 교묘하게 장애인 차별이나 또 우리 고아 차별을 당하는데 그 부분들이 위에 있는 보스는 알지 못하고 밑에 있는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1년을 넘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 멘토링이 참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희망 디딤돌 센터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멘토링 지원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미 많은 민간에 있는 단체들이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기업이 그렇게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멘토들을 리프레시하는 일들을 돕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장훈 씨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간에 걸친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님들도 리프레시되고 또 중간에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멘토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멘토 분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 같은 이런 교회 같은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NGO나 법인과 달리 사실 이런 협력 파트너로 이런 자리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민간이 꼭 종교라는 그런 틀이 아니라 민간이 이런 사역을 했을 때 조금 더 인정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어주는 자세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현장에 있는 필드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위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일하다 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을 빈틈을 발견하는데 그건 저희들만 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하나도 나와 있고 또 우리 당사자인 우리 이성남 대표도 나와 있지만 저희 같은 우리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주시고 함께 좀 교류하면서 일을 하면 좀 빈틈이 메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5년에 모든 것을 끊고 안 끊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원이 5년 안에 집중된 부분을 전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국가가 5년 안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지원한다고 하면 NGO나 민간은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완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성남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까 교수님 뭐 반박은 아니라 5년간 더 지원한다는 말은 형평성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 아이들이 왜 우리 때는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 왜 그냥 보여주기식이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떤 지원 받아야 되는 사람들만이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저희 후배들 보면 예능 쪽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제 후배들 중에 뮤지컬을 배우다가 뭐 돈이 좀 안 되고 또 상황이 되지 않아서 뮤지컬 어떤 연기자의 꿈을 포기한 친구들이 있고 또 예능이나 운동 쪽은 상당히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협회에도 소속된 뭐 몇 후배들 보면 뭐 바이올린이나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 보면 상당히 성장을 잘 하고요. 또 그리고 아까 정서 지원 많이 하셨는데 음악을 하니까 아이들이 또 운동도 하니까 많이 아이들이 좀 밝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자기 개발하는 쪽에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시설 졸업한 시설에서 지금 어떤 한 회사에 좀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회사로 취직을 한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 회사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어떤 음악회도 다니고 하면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뭐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바로 취업을 하면 사실 아이들이 많이 부담을 가질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곳에 적응을 잘 못한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뭐 일회사 일보육은 이렇게 뭐 도와주기 아니면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더 지속적이고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정서적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우리가 대책에서 문화체육부가 사실 빠졌거든요. 그것도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랑 NGO랑 기업이 한 곳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도 공공기관 복지부 함께 논의해서 이런 체계를 만들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잘 듣고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했고요. 이성남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언뜻 생각이 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시설에 있을 때 바우처를 쓰죠. 문화 바우처를 쓰는데 그 비용이 적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이나 예능 쪽을 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학원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안타깝게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약한데 어린이재단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공동 캠페인에서는 그 NGO 쪽에서 또 이 아이들의 정서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어린이재단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사였는데 돈이 많아요. 그런데 어디다 쓸까가 고민이에요. 어린이재단 같은 NGO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재단하고 그 이 국민일보가 조금 이게 열어보는 것도 길을 열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제가 시설에 있는 이제 저는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연예계를 또 굉장히 꿈꿔요. 뭐 SM에서 훈련 받고 싶다. 그런데 그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특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연결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뭐 연예계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도 이번 그 캠페인에서 한번 좀 MOU를 맺어 보신다든가 국민일보가 연결을 해본다든가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노력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어린이재단이나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있는 이제 국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럼 최 부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삼성의 고민은 이 센터를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언제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센터 건립을 지원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뭐 그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의 의지와 그 관심과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적정한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게 다인가?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와 함께 머리를 맞댄 거고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캠페인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하겠지만 하다 보니까 다양한 니즈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으니 국민일보에서 자 이런 청년들이 있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관계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도움이 절실한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청년들이 그 캠페인을 보고 사회에서 나를 도와줄 많은 어른들이 있구나. 그걸 좀 믿고 그쪽에 연결이 돼서 본인들 스스로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되면 당사자들도 그런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시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은 이 캠페인에 동참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네, 저희 야나에서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육원에 있는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생활주도원 때 보니까 저 혼자서 막 10명, 12명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외출을 못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이제 발달이나 자극이 중요한 것들이 외부에서 얻는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멘토링의 어려움이 뭐 어른과 어른이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어렵지만 어린아이일 땐 편하거든요. 쉽고요. 그래서 한 가정, 좋은 가정과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이 연결해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을 보고 그다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쌓아서 자립한 이후에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그 회장님께서 계속 3, 40년간 이어온 그 후원자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야나 아카데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는 보육원의 특성에 맞춰서 이 아이들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2시간 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2시간 반 교육을 3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인력이 그렇지 못하 보니까 한 번 교육하고 시설에 연계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지지체계를 경험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퇴소 이후에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캠페인 하면서 그런 성공 사례들도 같이 알리면서 이게 정말 캠페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법안 소위에서 자립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다루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국회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앞서서 우리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단 그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이나 또는 위탁가정으로 가면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실제로 자립을 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기술 자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뭐 전기료는 어떻게 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배웠던 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미 성년이 돼서 그래서 이제 돈이나 뭐 그 주택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반 가정으로부터 분리될 때부터 바로 자립을 하기 위한 지원 체계나 그다음에 연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이 청년들이 자립하고 나서도 이 자립하는데 적응력이 더 뛰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성년이 돼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힘들 때는 부모를 찾아가고 또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립 청년들은 자립하고 나면 다시 온 가정처럼 원래 있었던 위탁 가정이나 또는 그룹홈이나 또는 시설에 가서 뭐 같이 밥을 먹거나 또는 주거를 할 때 그것이 보장돼 있지 않는 체계이다 보니 또 그때 온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더 큰 상황이라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건 국회하고 행정부의 몫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런 시설이나 또는 그룹홈에서 충분하게 해줄 수 없는 온 가정과 같은 어떤 환경에 자주 접하게 하면서 내가 그 독립이 자립되더라도 늘 나를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안정감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 해준다고 하면 작년에 광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명의 자립 청년 같은 문제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캠페인은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우리 그 부모로부터 이제 실제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우리 아동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강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더 좋은 기사와 행사로 자립준비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